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전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담화 내용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그리고 그 담화 내용에 따라서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정이 좀 가라앉을지,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금요일 아침답게 주말 분위기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우리가 뒤지고 있는 척 해달라.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FBI가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시작하자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승리 예측이 나오는 데 대한 반응인 건데요. 지금 미국 대선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상막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과 5일여만 지나면 미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가 과연 어느 정도 미국 대선판을 흔들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여론조사를 집계해서 후보별로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를 추정하는 Real Clear Politics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일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인단을 226명으로 트럼프는 180명으로 수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확보한 선거인단 숫자가 이제 40여 명으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는 건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브렉시트보다 더 큰 충격을 세계에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충격을 전 세계에 미칠지 다음 주면 알 수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드는 노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고일 수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낸시 도노반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 박사는 외로운 느낌이 치매와 관련된 뇌의 병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감정이 뇌를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역시 상당한 외로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초래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연구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가 많을 때 그 외로움은 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 더할 수 있습니다. 노인 문제 해결에 이제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자,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10시 30분에 발표를 하죠. 네. 그리고 대기업 조사도 지금 본격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미르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한 기업수가 53개인데요. 예. 그중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먼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줄소환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일단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청와대 요청에 돈을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업들은 피해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험 성격으로 돈을 줬겠죠. 그 거래 사이에 대가가 있었는지도 볼 거고요. 특히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청와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17개 기업인데 이 중에 7개 기업의 오너들, 총수들 따로 불러서 독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여기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그 실상도 알아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참고 자료로 쓰일 것 같습니다. 참 근데 기업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돈 내고 수사받고. 예? 그렇죠. 2002년 대선 자금 수사, 차떼기 수사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자금을 주지 않는 게 관례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벽동에서 모금한 활동들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예산은 심의 중인데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 줄줄이 삭감이 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코리아에이드 사업. 이게 한국의 음식 문화 의료 원조 활동을 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30% 정도 삭감이 돼서 국회에서 지금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K밀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미르재단이 작년 11월부터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쌀 가공식품 사업인데 이것도 이미 80% 정도 삭감될 것으로 좀 의결이 됐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판공비로 불리죠.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공개하지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서 거의 쌈짓돈 대통령 묻지마 판공비처럼 불리는데 이 특수활동비도 15% 삭감될 거고요. 지금 야당은 다 벼르고 있죠. 최순실표 예산이 20여 개 사업인데 이걸 다 모두 삭감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보험금 말이에요. 보험금 그러니까 받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보험금 특히 이제 병원비 실비보험 많이들 가입하셨는데 보통 보험금 받으려면 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서 챙기기도 되게 번거로운데요. 앞으로는 입원비를 이제 청구할 때 여러 서류를 챙겨낼 필요 없이 진단명 그리고 입원 기간이 적힌 서류 하나만 가령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이런 것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되도록 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예. 일단 보험금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으면 앞으로 통장 사본도 낼 필요가 없고요. 아하. 또 그리고 병원에서 보통 서류 원본을 떼게 되면 돈을 또 따로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단을 받는 돈 받는데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사본 많이 복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보험사에 진단서 같은 서류 원본을 내지 않고 사본을 내도 되는 것으로 바뀌거든요. 예. 많은 형태로 복사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동산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세계 갑부들이 뉴질랜드 부동산 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많이 뛰나요, 여기가?
네? 일단 뉴질랜드가 정치적으로 되게 안정이 돼 있고요. 예. 게다가 뭐 영어권 국가니까 뭐 그런 이유도 교육적인 목적도 있을 거고요. 환경이 또 살기 좋고 최근에 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민들이 이렇게 뉴질랜드를 찾는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차라리 뉴질랜드로 이민 가자 이런 것도 몰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슈퍼리치들 중에서는 페이팔 온라인 지급 결제 서비스 회사죠. 창업자인 피터 틸, 또 중국 1위 전자상거래죠. 알리바바의 마인 위장도 뉴질랜드의 땅을 사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치 리스크가 상당히 덜하고 다른 국가보다 안전하다 이런 인식도 있으니까, 그리고 비자도 상당히 다른 뭐 영어권 국가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좀 되게 상당히 어떤 개방적이라고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뉴질랜드 부동산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것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뉴질랜드 부동산 알아보시는 분들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나 맥주 병뚜껑 안에 숫자가 새겨 있다고 그러는데 전 사실 소주 맥주 먹으면서 그거 별로 보질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은 뭐 애주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 애주가는 아닌데 술 먹습니다. 예. 네, 그렇죠. 보통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 직장인들 사이도 많이 하는데 이제 소주나 맥주 병뚜껑 따서 안에 보면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진하게 새겨져 있는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보통 소주는 1에서 50까지 있고요. 예. 맥주는 1에서 20까지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 맞히기 게임도 합니다. 뭐 새겨진 숫자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나도 숫자를 부르는 거죠. 가장 근접한 숫자를 맞힌 사람이 뭐 내기에서 이겨서 돈을 가져간다거나 이런 게임을 종종 하는데 이거 왜 게임하라고 이 숫자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소주 제조, 맥주 제조 회사에서 왜 새겼나 했더니 만약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령 뭐 술에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맛이 상했다면 뭐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술이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 각 소주 제조회사, 맥주 제조회사에 하는 생산 라인의 숫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뚜껑을 보면 이게 몇 번 라인에서 생산한 소주니까 이 라인 일단 스톱해. 다시 뭐 원상복구를 하든 뭐 문제를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병에다가 숫자를 새겨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거고요. 뭐 번외로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 나이에 뭐 술 먹으면서 게임을 합니까, 그냥? 제자들하고 하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두산이 어제 통합 우승 축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두산그룹 주요 임원들이 총 출동했다고 그러죠? 예, 어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통합 우승 축하회를 가졌거든요. 4연승 우승에다가 2회 연속 또 21년 만에 통합 우승이니까 뭐 의미 있는 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 박지원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 두산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대부분 다 참석을 했거든요. 이 박정원 회장이 이제 우리 메이저리그로 옮길까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유쾌한 분위기였다라고 하고요. 이 김태형 감독은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두산이 역대 감독 최고 대우를 약속을 해줬습니다. 종전 최고 대우가 이 김경문 감독의 계약금 3억 5천만 원, 연봉 3억 5천만 원, 3년간 총 14억 원이었었는데요. 이 김태형 감독은 연봉 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재밌네요. 두산 베어스, 이 두산이 두산 베어스. 옛날에 오비 베어스였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곰이잖아요. 예? 예. 근데 올해 한국과 미국, 일본 프로야구가 모두 곰들이 우승했다고 그러네요. 예? 누구는 곰탕 먹었다고 그러던데. 예. 곰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월드 시리즈 마지막 7차전에서 시카고 컵스가 연장 10회 접전에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8대7로 이겼고요. 예.
이 무려 10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4차전까지 1승 3패로 뒤지다가 3연승을 거두면서 이 극적인 역전 우승이었는데 예. 이 시카고 컵스의 컵스가 CUBS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의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가운데서 이 시카고 컵스가 구단 로고로 곰을 새겨놓고 이 곰을 마스코트로 정한 구단이고요. 일본에서도 이 곰을 마스코트로 하는 니온앤 파이터스가 일본 시리즈에서 우승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두산 베어스 이 곰이 우승을 해서 2016년이면 완전히 이 곰의 해가 돼버렸습니다. 예. 1908년이었죠? 이 우승한 게? 예. 예. 아, 참, 그렇군요. 김성근 감독이 지난 2년간 성적이 안 좋았는데, 한화가 김성근 감독 유임을 결정했네요. 예? 예. 예, 정규 시즌이 끝나고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들,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팀들, 그러니까 이 SK, 삼성, KT 등이 이 감독이 줄줄이 옷을 벗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화 김성근 감독도 유임 여부가 관심을 모아왔었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2014년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고요. 그런데 지난 2시즌 동안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투소속사 논란을 겪으면서 일부 팬들이 김성근 감독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김성근 감독의 유임 여부가 이제 관심사이기도 했는데 한화 구단이 어제 김성근 감독이 내년까지 계약 기간을 채운다고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유임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U20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예. 남자 고등학교 팀하고 평가전을 치렀다고 그러네요. 예? 예. 보통 이 여자 배구, 여자 농구 대표팀이 남자 고등학교 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예. 20세 이하 여자 축구 대표팀이 남자 고등학교 팀하고 경기를 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지는 게 맞죠. 예. 이 축구가 좀 거친 경기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20세 이하 대표팀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데 맞아요.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반 17분에 한채린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고요.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이번 달 13일에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개막합니다. 예. 대표팀이 내일 오전에 출국하고요. 14일에 멕시코, 17일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21일에 독일하고 조별리그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기대해볼 만하겠네요. 예.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살츠부르크에 뛰고 있는 그 황희찬 선수 말입니다. 예. 5.15 리그 경기에서 이번에도 2골을 몰아넣었네요. 이 황희찬 선수는 한 번 넣었다 하면 보통 2골인 것 같은데요. 발동 걸리면 무섭군요. 예. 오늘 새벽에 이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니스전에서 이 프랑스 팀입니다. 니스전에서 2골을 몰아넣었습니다. 이 황희찬 선수의 골로 이 살츠부르크가 2대0으로 승리했고요. 후반 27분 또 28분 잇따라 골을 넣었는데 이 니스가 이 프랑스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살츠부르크에겐 좀 버거운 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황희찬 선수의 활약으로 살츠부르크가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장렬하는 태양과 넘실대던 젊음은 계절과 함께 사라지고 텅 빈 해변을 홀로 걷는 가을 남자의 고독은 뭐야 나 이거 깨진 유리 조각이잖아. 아이고 아파라. 완전히 분위기 깨네. 어머, 김정균 씨, 괜찮으세요? 바닷가에 버려진 유리 조각들은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상의 위험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버려진 바닷가 유리 조각들이 아름다운 보석이나 인테리어 용품, 장식용 타일 등으로 업사이클링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닷가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가을 남자가 안심하고 분위기 좀 잡을 수 있게 업사이클링은 더 가까이, 쓰레기 해양 투기는 저 멀리, 푸르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탤런트 김정균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등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예, 8시 30분 32초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인데 참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교통 상황은 알아봐야겠죠.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일부 구간 정체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부터 양화대교, 서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한강대교 부근, 반포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강서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잠실권 통과하는 데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도 성산대교 부근에서 차량 밀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부터 고척교까지,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차량 밀리고,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언주로가 내곡에서 매봉터널 쪽으로도 밀립니다. 이 밖에 남부순환도는 오류나들목에서 고척교까지, 낙성대 까치고개에서 경남아파트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죠. 이걸 두고서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당장의 단기 투자만 잠재울 뿐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자분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전 남자, 죄송합니다. 함영진이라서 저는, 좋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대책, 어저께 어떤 내용인지 일단 그것부터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나오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수도권이나 부산 세종시 일대의 청약 과열 현상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중도금 대출 보증 강화를 앞세운 8.25 대책을 내놨지만 분양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 목적의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더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1.3 대책을 내놓았고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과 강남 4구 그리고 과천, 성남, 부산 이렇게 일부 지역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를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청약 1순위를 제한하고 재당첨을 제한을 하는 청약 규제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투기과열제가 도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강남 4구는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시장을 아예 봉쇄하는 내용이 있어서 일부 지역은 예상보다 정책 강도나 수위가 강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부양에서 관리 모드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한 축이었던
분양시장의 전매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을 본격화했다는데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 같은 주요 지역은 앞으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나 청약 경쟁률이 과거보다는 좀 하락하고요. 예. 그리고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는 고분양가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고분양가 관행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분양가. 근데 사실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네네. 제가 이게 참 궁금한 게 지금 이 주택 수급 상황이나 예? 지금 인구 구조를 보나 이런 걸 볼 때에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고 특히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규제책하고 맞물리면은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생각보다 규제의 수위는 높았지만 예. 청약 규제를 할 때 담보대출 규제나 조합원 입주권 거래 금지 같은 투기과열지구 도입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급락의 우려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광범위한 규제로 정부가 시장을 옥죄서 아예 냉각시켜 버리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과열 수준이 높고 또 투기수를 감소시켜야 하는 지역 위주로 선별 정밀 타겟하는 제한적 방안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다만 이제 강남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나 추가 가격 상승 여력이 많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청약 시장과 또 분양권 전매 규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 동력원의 치명상을 입기는 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수준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 일시적으로 주택 시장의 호가가 조정된다든지 거래가 동결되는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내년 강남 사구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공급 과잉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근데 또 하나 이 풍선 효과 있잖아요. 이쪽 누르면 저쪽 올라가는 거. 예? 그렇죠.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있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 수요가 청약 규제 미비 지역으로 이동하는 틈새를 정부가 이번에 완전히 봉쇄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강남 재건축 투자를 원하는 수요는 조합원 입주권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분양은 안 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매입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1월 3일 이전에 분양을 마친 종전 분양권으로 수요가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분양 광고 나오는 그거부터 해당이 되죠, 그죠? 예, 11월 3일 입주자 모집 공고 1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양을 마친 사업장들은 사실 거래가 무한대로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그렇군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투기 수요가 많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다고 보세요? 과거의 집값 급등기에 비해서는 지역적 양극화나 또는 국지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긴 합니다. 일례로 최근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서울의 강남권 그리고 부산의 일부 세종, 제주 이런 지역들이고요. 네. 재건축 단지나 신규 분양시장 같이 단계 시세가 많이 오르거나 지금 청약 규제를 하지만 지난해와 2014년 정부가 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었던 재건축이나 사실 신규 분양시장에는 호가가 1년에 3, 4억씩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는 지역도 있으니까 정부가 이번에 이런 지역에 가수요를 걷어내기 위해서 정밀 대책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금리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연말쯤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6개월에서 1년 시차를 타고 조금 더 늦게 반영되겠지만 사실 은행에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를 올려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8.25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깐깐하게 하면서 은행권이 개인의 소득을 판단하며 뭐 3% 내지 4%로 중도금 집단대출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투기적 가수를 막기 위해서 단기 투자 수요가 몰렸던 분양시장도 계약금을 10% 정도 만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시장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계약금만 들고 들어오시면 관행이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다소 올라갈 수 있고 청약 규제도 강화되고 또 연말에 계절적 비수기 주택시장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죠. 그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제 조금 잘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망 어떠세요? 주택시장. 이게 또 엇갈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년이나 1년 전망도 사실 맞거나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뒤를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가구의 분화 현상 같은 핵가족 문제 그리고 저성장이나 고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더라도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들도 사실은 해외에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범용적으로 통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라서 몇 년간은 호황세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 펀더먼털 위에서 움직이는 자산 상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제가 우문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집값의 한 70% 정도의 전세 보증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부가 이번에 청약통장의 장기가입자나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오히려 유망 지역의 당첨 확률을 높여줄 수 있게 청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을 통해 내 집 마련 하시는 거 좋겠지만 급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2014년, 15년 그리고 올해까지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일부 지역은 좀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내년에 공급 물량이 2018년까지 포함하면 아파트가 70만 호가 넘게 공급됩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 호가가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탄을 좀 만드시고요. 정부의 정책 추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에 올라가면 아니면 자꾸 월세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다행스러운 점들은 사실 전세 월세 전환은 저금리 때문에 지속은 될 텐데요. 내년에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올해 정도 되는 전세 가격의 흐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전세가 2년 단위 재계약이니까 2015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 재계약하시는 분들 부담스럽긴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 입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아서 반환 보증의 리스크는 커져도 어쨌든 전세 가격이 단계에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점은 좀 숨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합리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최광희 영화평론가.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 가을이에요. 오늘은 진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이게 가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좀 가슴이 싱숭생숭하잖아요. 우리 최평론가께서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가을 타는 나이는 지났고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가 많이 싱숭생숭하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실 나이는 벌써 지나신 것 같아요. 근데요, 멜로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잖아요, 가을에. 네네. 예, 이번 맞습니다. 주에도 한 편 개봉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싱숭생숭한 커플이 아니라 뭐 솔로나 싱글들을 위해서 네. 그런지, 네, 멜로 영화들, 사랑 영화들이 많이 개봉합니다. 근데 보통 사랑 영화 하면은, 네, 청춘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 네,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나이가 좀 올라가서 중년 멜로 영화도 가끔가다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개봉한 두 번째 스몰이라는 한국 영화, 박흥식 감독의 영화인데요. 예. 이 작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김승우와 이태란이 오랜만에 주연을 맡은 중년 멜로 영화인데, 아주 낭만적으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제외한 옛 연인이 이탈리아를 함께 여행하면서 옛사랑을 복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을 타시는 그 중년 남녀. 지금 좀 아까는 가을을 타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중년 남녀들의 어떤 옛사랑의 복귀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20대 때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어떤 계기를 맞아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네. 영화 속의 남녀 주인공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김승우 씨가 맡은 역할은 영화 감독 민구라고 하는 역할이고요. 그 민하라고 하는 이제 김승우 씨가 헤어졌던 옛날 13년 전의 여자친구가 민하라고 그 이태란 씨가 주연을 맡은 역할입니다. 이 민구가 이탈리아 토리노 영화제 심사위원을 맡아서 비행기에 올랐다가 거기서 우연하게 이제 미나를 만나게 되죠. 근데 처음에는 미나야 하고 불렀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토리노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나가 민구를 아주 알아보죠. 근데 모른 척 한 거예요. 몰라 본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옛날 남자 다시 만나봤자 머리만 아프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니까, 40대의 나이에 다시 만나니까, 20대 때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그 마음이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근데 영화 속에서 그 두 번째 스물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40살이 되면 두 번째로 맞는 스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대 나이로 접어든 이제 두 남녀가 마치 20살처럼 다시 격정적인 사랑에 휩싸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민구에게는 가정이 있고 딸도 있고요. 예. 근데 미나는 이제 그 남편이 일찍 저 세상으로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딸이 한 명 이탈리아에서 미술 공부를 위해서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딸을 보러 온 김에 민구를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둘 다 미술에 특히 카라바조라고 하는 화가의 미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술관 기행을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주 명소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적절하고 불장난 같은 사랑도 함께 나누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아주 예쁘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예술에 무지하면 연애도 잘 못한다. 뭐 이런 메시지는 아닐 거고. 네. 근데 가을다운 영화네요, 진짜. 예? 근데 프랑스의 흑인 의사와 관련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또 있다고 그러죠? 예. 아프리칸 닥터라는 작품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출신의 흑인 의사가
프랑스의 시골 의사로 부임한 뒤에 겪게 되는 예.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을 아주 코믹한 터치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주인공이 세이올로라고 하는 아프리카 자이르 출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이제 연락이 오죠. 대통령 주치 자리를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은 프랑스에 정착하기로 그러니까 결정합니다. 아프리카 자이르 대통령의 주치 자리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인종 문제를 다루는 영화 같네요, 좀 그죠? 예, 인종 문제, 예, 맞습니다. 인종 문제를 왜 컬러풀 웨딩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도 많이 열려있는 사회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백인 우월주의랄까요? 유럽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감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프랑스 북부의 그 말리 고몽이라는 마을에 그 의사를 제안을 받고 거기 이제 시장이 우리 마을에 와서 의사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북부의 말리 고몽이라는 마을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모두 이제 부르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은 그 낭만적이고 멋있는 파리를 상상하고 왔는데 이게 깡촌도 이런 깡촌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흑인을 실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맙소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율로의 아내가 그거를 본따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맙소사 하면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세율로와 그의 가족에게 이 마을 사람들이 경계 어린 시선을 보냈는데 마을 보건소 일을 세율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 흑인 의사한테 치료받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마을 병원으로 가버려서 파리만 날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까 세율로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일단 병원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동네 살롱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펍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술을 마시면서 기탄 없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흑인이지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결국은 이 영화는 이 주인공 세율로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이 차별적인 상황에 적응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융화되는 과정을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프랑스 휴먼 드라마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메시지를 휴먼 드라마 안에 녹여내고 있는 거죠. 프랑스 휴먼 드라마가 갖고 있는 미덕 가운데 하나를 이 영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음악 듣고 오늘 헤어질까요? 오늘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그 미국의 형제 강도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작품인데요. 거기서 크리스 스태플튼이 부른 아웃로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는 곡이 투입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발언을 하면 과연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